여러분, 그건 더 역시 대단하시네요. 메소드 연기를 통해 범인의 범죄 이곳은 또 다른 희생자가 발견되었다는 벨란글로 국립공원입니다. 네, 저는 베르랑글로 숨은 반쪽에서 좀 의심스러운 곳을. 네, 가모르는 저희 집안에 없어서는 안 될 포크레인 같은 녀석이었어요. 내가 널 여기 죽여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위험한 곳에 자기 자식을 보내는 게 제정신이란 말이오. (1989년 12월 30일) 토요일 오전, 시드니 시내. 제임스, 오늘 어떻게 도할 거야? 글쎄, 버스를 타고 가면 재미없겠지? 이럴 때면 너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나한테 배낭여행 하자고 얘기했던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히치하이킹을 해야지. 그렇긴 한데 나도 처음이라 무작정 아무 차나 오더 타긴 좀 그런데. 어이 답답해. 내가 한 번만 보여줄 테니까 다음부턴 네가 해야 돼. 알았지? 자기 상체보다도 더 큰 배낭을 메고 있던 데보라는 도로가에 서서 다가오는 차량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렸습니다. 보통 히치하이킹은 외곽에서 자주 보였기에 시내 한복판에서 이러한 행위는 차를 타고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멀리서 오던 차 한 대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것 봐,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겠어? 뭐 한다고 시내에서 저리다 뭐? 공짜만 밝히지 말고 가서 돈 내고 버스를 타 어린 것들아. 와우, 대단하시네요, 대버라씨. 그렇게 하면 되나요? 돌리지 마, 이 나쁜 놈아. 혹시 어디로 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빅토리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아저씨는 어느 방향으로 가세요? 아, 빅토리아. 그럼 서쪽이구만. 빅토리아까지 가는 건 아니지만 방향은 대충 맞는데 어떻게 할래? 그럼 가다가 적당한 곳에다가 저희 떨어뜨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힘세 좀 질게요. 감사합니다. 차 좀 더러운데 괜찮겠어?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제임스, 얼른 감사 인사 드려야지. 감사합니다, 아저씨. 얼른 타요. 약 3년 후인 1992년 9월 19일 토요일 정오, 벨랑글로 주립공원. 이날은 겨울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더욱 화창하게 느껴지는 봄날이었습니다. 이곳 숲 한복판에서 러닝 복장을 한 채 몸을 풀고 있던 켄 사일리 씨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며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시고 있었습니다. 시드니에서 살고 있던 그는 종종 이렇게 외곽에 나올 때마다 동료들과의 달리기로 스트레스를 풀곤 하였죠. 그리고 함께 몸을 풀고 있던 파트너인 키스 콜웨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출발선에 서서 달려나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여러 개의 체크포인트를 지나며 시간을 기록하고 사전에 정해둔 시간 내에 통과하는 방식으로 달리기를 하였는데, 그중 세 번째 체크포인트인 처형자의 절벽은 풍경이 멋진 이곳에서 절경으로 잘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마치 처형자가 칼로 내리쳐서 깎아 만들어진 듯한 이 절벽은 꽤 깊은 숲으로 흘러들어가는 지름길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켄과 키스는 선의의 경쟁을 하듯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열심히 달려 그곳에 도착하였고, 잠시 숨을 돌리며 네 번째 체크포인트의 방향을 잡기 위해 지도와 나침반을 꺼내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야, 여긴 언제 와도 지릴 정도로 멋지다니까. 여기서 떨어지면 지체도 못 찾겠지? 걱정 마. 적어도 내가 신고 정도는 해줄 테니까. 다음 코스가 저쪽이었나? 그럴걸? 나침반으로 방향만 맞춰봐. 보자. 그런데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아? 캥거루가 죽은 거 아니야? 그들은 갑자기 풍겨오기 시작한 고약한 악취 때문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않는 야생동물들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캥거루나 왈라비와 같은 동물이 육식동물에게 사냥당한 뒤 부패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켄은 그 냄새를 무시하고 방향 찾기에 집중한 뒤 얼마 후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몸을 풀며 달리기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냄새에 이끌려 바위 반대편으로 갔던 키스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와서 이 냄새를 좀 맡아봐. 여기서 더 심해졌는데? 꽤 심각하게 말하는 키스의 목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향한 뒤 진원지를 향해 천천히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바위 아래에서 가지와 낙엽으로 덮여있는 작은 흙더미를 발견하였습니다. 군데군데 동물이 파헤친 듯한 곳에선 뼈처럼 보이는 하얀 물체와
길다란 털 같은 게 보였으니 정확히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잔뜩 긴장한 기수는 옆에 있던 길다란 나뭇가지를 들어 위에 올려져 있던 나뭇가지와 낙엽을 조심스레 치우기 시작했고, 결국 그들의 눈에 들어온 하나로 그게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뼈에 심겨져 있는 신발이었죠. 걔 사람 맞지?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해? 빨리 가서 신고해야지. 사흘 뒤 AFP 사무실 건물 앞. 이런, 내가 있으니까 밤새 운전해도 하나도 안 피곤하지? 형사님, 왜 갑자기 팔불출이 되셨어요? 오호, 어디 하늘 같은 데 선배한테 못하는 말이 없는가? 자네 훔쳤나요? 정신 차리겠는가?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직도 답을 못 들은 것 같아서요. 물어봐도 돼요? 그럼 뭐든 다 물어보게. 형사님 저한테만 보이는 거 맞죠? 아마 그렇지 않을까? 왜 저한테만 보이는 거고 왜 저만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에도 네가 더 잘할 거라고 얘기했잖아. 아니 제가 무당도 아니고 어떻게 귀신이 뽑히는 거냐고요. 얘기까지 하고 있다니까 정말 제가 미친 게 아닌가 싶어요.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하는 거지. 왜 그렇게 흥분하고 그러나 자네? 됐습니다. 이제 형사님이 말 걸어도 대답 안 할 겁니다. 누가 보면 혼자 허공을 보면서 말하고 있는 미친놈인지 알 거 아니에요. 이런, 저기 그 사람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노블레스 사장님. 먼 길 오느라 수고하셨어요, 에란블러스 형사님. 컨디션은 괜찮으세요? 네, 뭐 누구 때문에 좀 다른 분과 같이 오셨나요?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 앨범을 계속 들으면서 왔더니 피곤한 게 없네요. 거짓말하는 게 거의 윌리엄급이구만. 며느리도 속했어. 많이 피곤하신 것 같으니까 사무실에서 먼저 짧게 브리핑하고 함께 식사를 하시죠.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냥 조나단이라고 부르세요. 앞으로 한동안 계속 같이 일할 텐데 편하게 불러야죠. 네, 노블레씨. 저도 그냥 에런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으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 바닥에서 나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젠 저보다 훨씬 커리어도 좋으신데요. 에런 씨라고 부를게요. 네. 그럼 사무실로 가시죠. 사무실에서 간단한 브리핑을 마친 조나단과 그의 얘기를 들으며 자료를 훑어보고 있던 에런은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21세 캐롤라인 클락이랑 22세 조앤 월터스가 5개월 전에 시드니 시내 한복판인 킹스크로스에서 실종되었다가 벨랑글로 주립공원에서 발견된 거라고요? 네, 사실 신원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도 꽤 운이 좋았어요. 영국에서 온 중년 부부가 시드니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두었던 상태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딸이 친구와 함께 이곳에 왔는데 연락도 되지 않아서 그랬던 거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해를 확인시켜줬더니 조앤 월터스가 맞다고 말했죠.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캐롤라인 클락이라고 얘기해줘서 저희가 영국에 있는 부모님에게 직접 연락도 취했던 거고, 직접 이곳으로 와서 신원을 확인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150km나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걸까요? 저희 쪽에선 아마 히치하이킹으로 간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에 배낭여행을 즐긴다고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통화로 성폭행을 당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시신 상태를 보니까 꽤 범피한 상태라 무슨 단서라도 나왔나요? 최초 현장에서 발견된 상태로 밀어본 거예요. 확신할 수는 없었고 단지 옷차림이 성폭행을 당하진 않았을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도록 했으니까요. 죄인의 옷차림 상태를 봤을 때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지퍼가 열려있긴 했지만 단추는 열려있지 않았고 신발도 신고 있는 상태였어요. 만약 성폭행을 당했다면 신발도 당연히 벗겨져 있었을 테고 단추도 열려있었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에런 씨도 잘 알다시피 어차피 죽일 사람 옷을 다시 입히지는 않겠죠. 캐롤라인은 아예 지퍼조차도 열려있지 않은 완전히 입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그럼 성적인 목적이 아닌 살인에 중점을 둔 사건이라는 거네요. 네, 일단은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정자 검사는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담당 법의학 교수가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사람 말로는 질 내부로 들어간 종자가 길면 몇 달까지도 살아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방향만 잡았다 뿐이지 사실 확실한 건 어디에도 없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중이에요. 조앤의 오른쪽 가슴에 찔린 자상이 3개, 왼쪽에 1개, 목에 1개, 목 아랫부분 척추부분에 2개, 왼쪽에 2개, 오른쪽에 5개, 그리고 이중 5개의 자상을 냈던 칼로 찌름은 척추를 아예 절단할 정도였다. 혹시 법의학 교수님은 척추를 절단하는 공격이 사망이 전에 냈던 걸로 판단하셨나요? 네,
그래서 사지가 마비되어 완전한 무방비 상태가 되었고 완전한 죽음에 이를 때까지 어떤 짓을 했던 건지는 알 수 없다고 했어요. 완전 미친놈이네요. 그렇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 칼로 인한 공격으로 인한 갈비뼈가 2개나 절단되었다고 적혀있어요. 게다가 몸싸움을 하면서 생길 만한 방어원도 전혀 없다고 되어 있죠. 그럼 정신은 온전한 상태에서 온갖 고통에 몸부림쳤을 것이고 모든 공격에 무방비였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상의 지름이나 뼈가 잘릴 만큼 강도가 센 칼은 저희가 일단 판단하기로 보이나이프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보이나이프를 가지고 다닐 사람이라면 사냥 좋아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겠네요. 솔직히 여자도 매우 죽이기 위해서 보이나이프까지 챙겨 다닐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뭐 멧돼지나 맹수 같은 종류를 잡기 위해 쓰는 건데 말이죠. 그런데 캐롤라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은 좀 달라요. 여기에 보시면 머리에 10개의 잎사고가 발견되었는데 4개의 출사고밖에 없어요. 그중 2개의 탄두는 머리 안에서 발견되었고 아마 나머지 8개의 탄두는 이 4개의 출사고를 통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서 탄두가 발사된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잎사고와 출사고 각도를 바탕으로 재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웠던 건 범인은 피해자로부터 딱 3m 떨어진 한 자리에 서서 10발을 발사했다고 확인됐기 때문이에요. 최초 한 발은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서 있을 때, 두 번째 탄은 피해자가 쓰러지고 있던 도중에 나머지 8발은 쓰러진 피해자를 향해 쐈던 걸로요. 10개의 발사탄 피가 한 자리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할 수 있었어요. 그럼 범인은 캐롤라인의 관역처럼 사용했다는 거네요? 선포 피해 목적이 아닌 유의를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는 예상은 이어가네요. 사건 현장에 같이 가보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죠. 그럼 출출하실 텐데 저랑 식사부터 하시고 이동하시죠. 여기까지 왔으면 랍스터 먹어야지. 랍스터 사달라고 해라. 에런이 조나단을 만나기 2년 8개월 전인 1990년 1월 25일 목요일. 이날은 19살 친구인 제임스와 데보라가 실종된 지 약 한 달이 지난 날이기도 했습니다. 영국에서 오랫동안 들어왔던 호주라는 나라에 대해 더욱 잘 알고 싶다는 마음에 이곳으로 온 폴 어니언스는 시드니 킹스크로스에 있는 저렴한 호스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귄 친구들과 시드니 관광을 다니거나 파티를 즐겼죠. 하지만 그렇게 좋은 순간도 지나간 듯 그의 수중에 있는 돈들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알바거리를 찾아야만 했죠. 비록 6개월짜리 짧은 비자였지만 그 기간도 제대로 버티기 힘들 정도로 돈을 흥청망청 써버린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알바 자리를 찾아보기 시작했지만 시내에서 그에게 알맞은 단기 알바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이곳에서 알게 된 지인 한 명이 과일 농장에서 일하는 걸 제안하였죠. 그렇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농장은 시드니에서 약 3,300km 떨어진 리베리나에 있다는 곳이었습니다. 시드니에서 완전 반대편에 위치했다고 해도 무방한 그곳으로 가자니 처음엔 약간 머뭇거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 호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곤 히치하이킹을 해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수중에 돈이 거의 없어서 교통비를 아끼기 위함에도 큰 이유가 있었죠. 먼저 그는 시드니 남서부에 위치한 리버풀로 기차를 타고 와서 히치하이킹을 통해 리베리나까지 가보려 했습니다. 그렇게 리버풀에 있는 흉 고속도로에 도착한 어니언스는 피부가 타들어갈 정도로 더운 날씨에 도로가에 서서 히치하이킹에 성공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고 손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차량이 그의 앞에 멈춰섰고 말을 건네었습니다. 어디로 가? 서쪽으로 가려고요. 혹시 그쪽으로 가시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영국에서 왔나 보네. 요즘 여기 영국 친구들이 자주 놀러와가지고 태워주가 있는데 서쪽 어디까지 가는데? 리베리나요. 엄청 멀리도 가네. 뭐 좀 태워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탈려? 감사합니다. 찌는 듯한 더위에 불행 중 다행으로 히치하이킹에 성공한 어니언스는 꽤 친근한 말투의 사람을 보고 마음을 놓았습니다. 자신을 빌이라고 소개한 그 남자는 도로공사 회사에 다니고 있고 유고슬라비아 이민자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리버풀 근처에 살고 있다가 최근에 이혼했다고까지 말이죠. 그렇게 약 1시간 동안 서쪽으로 이동을 하던 중 빌의 모습이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너 여기 여행 온 거 누가 알고 있어? 부모님이요. 어렸을 때부터 호주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혹시 호주 분들이신가? 아니요, 그건 아닌데 영국이랑 역사적으로 큰 연관이 있는 나라고 특히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구나. 애를 혼자서 여기까지 보내줬는데 왜 좋은 부모인가 나쁜 부모인가? 네?
내가 널 여기서 죽여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위험한 곳에 자기 자식을 보내는 게 제정신이란 말이오. 아니 호주에 한 번도 알아보고 말만 해대는 쟤님들이나 아시아 월순이 놈들이나 깐둥이 놈들 다 똑같은 놈들이란 말이오. 못하는데 남의 나라에 대고 존니 많이 이딴 소리 하란 말이오. 월화수 올라온 데 같은 이라고 걔 안 겨. 그리고 오니언스가 뭐요? 양파 농사 짓는 집안이요? 양파 까는 잡일하러 다니는 집안이란 말이요? 뭐라는 니서 그리제어서 놀림받기 좋게 해놨단가. 갈수록 말이 거칠어지고 앞뒤 없는 비판만 쏟아내는 빌의 모습을 마주하고 있던 어니언스는 불쾌한 마음에 입을 닫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며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했고 차량은 미타공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그렇게 어두워질수록 빌의 이상한 행동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과속을 하기 시작하며 몇 초마다 한 번씩 룸미러나 백미러를 사용하여 후방을 주목하였죠. 서서히 불안해지기 시작한 어니언스가 라디오를 좀 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자 갑자기 차를 세웠습니다. 내가 멋진 테이프를 좀 갖고 있으니까 트렁크에서 꺼낼 때까지 좀 기다려. 어니언스는 빌이 차에서 내리자 룸미러를 통해 트렁크를 보았고 카세트 테이프로 가득 차 있는 플라스틱 상자가 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든 생각은 지금이 아니면 이 사람의 차에서 벗어날 기회는 없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곧바로 문을 열고 차에서 내리자 그 모습을 본 빌은 소리쳤습니다. 뭐매? 어디 가려고? 볼 일이라도 보라고? 아, 네. 뭔가 상황이 이상하게 되어버리자 소변을 보는 척하고 얼마 뒤 다시 차에 올라탄 어니언스는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무릎 위에는 검은색 권총이 자신을 겨눈 채 그의 손에 들려져 있었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자꾸 싸돌아다닌단가. 가만히 있게 맹으로 줄댄 게 기다려 보라게. 뒷좌석으로 손을 집어넣어 무언가를 찾는 듯한 빌은 얼마 뒤 밧줄을 집어들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먹기라도 하려는 거예요? 아따 사는 새끼가 허벌나게 시끄럽구만. 주라기하고 그냥 안전벨트 좀 해. 패닉 상태에 빠진 어니언스는 반사적으로 다시 차에서 뛰어내려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총각 안 멈추면 좀 아플 것이야. 도로에는 차량 몇 대가 오가고 있었고 총에 맞아 죽는 것보다 차라리 차에 치인 뒤 구조되는 게 낫다고 판단한 듯 그곳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 어니언스를 보고 놀란 차량들은 지그재그로 피해갔고 이 상황에도 빌이 자신을 쫓아오고 있을 거라 생각한 그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빌은 차량 옆에 서서 옅은 미소만 짓고 있을 뿐이었죠. 원래 오락에 차에 치면 얻어가려고 그러고 있어. 그러던 중 벤 한 대가 도로 한복판에 서 있던 어니언스를 피하지 못하고 속도를 줄인 뒤 멈춰섰습니다. 제발 좀 태워주세요. 부탁드려요. 공포에 질려있던 어니언스의 얼굴을 본 운전자는 문을 열고 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후 자초지종까지 듣게 된 운전사는 그를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데려가기 위해 전속력으로 운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멀찍이서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빌은 다시 차량에 올라타 어디론가 이동하기 시작하였죠. 2년 8개월 후 현재 벨랑글로 주립공원. 여기에 런씨. 첫째 날에 여기서 조인이 발견됐고 다음 날에 캐롤라인이 저기 약 3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어요. 그럼 좀 살펴봐도 될까요? 그렇게 하세요. 전 법의학 교수님을 좀 모셔와야 해서요. 거의 도착할 때가 되셔서 이곳으로 모셔오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해? 제가 범인이라면 왜 굳이 이곳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했을까 하고 생각 중이에요. 결론은? 과거 다른 살인범들의 행동 패턴을 보자면 자신이 익숙하지 않은 곳에선 살해를 저지르지 않는 게 대부분이라 아마 이곳에서 피해자들을 죽인 범인도 이곳이 꽤 익숙한 곳이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런 곳을 익숙하게 느끼는 사람은 사냥꾼이나 이곳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군. 하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왜란 너처럼 뭔가 생각이 많고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이 범인이라면 시내에 연고지를 두더라도 피해자들을 이곳으로 차에 태워서 죽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시신을 먹어치워줄 독수리나 들짐승들도 많고 말이야. 만약 제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이곳에서 살해한다면 비명을 지를 수 있는 순간조차도 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미리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 죽이고 이곳에 유기만 하겠죠? 미리 죽이고 이곳에 유기한다. 그것도 말이 되는 거야. 하지만 가해자는 피해자들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곳까지 데려와서 살인을 즐기는 것처럼 범행은 저질렀어요.
이 장소가 범인에게 안전하다는 판단만 없었다면 그런 짓을 절대로 하지 못했을 텐데 말이죠. 그럼 꽤 익숙한 장소라는 게 맞겠까. 그런데 왜 한 명은 칼로 죽이고 나머지는 총으로 관역을 쏘는 것처럼 죽였을까? 공범이 있지 않았을까요? 각자 한 명씩 맡아서 죽인 거죠. 자기 놀이개는 자기가 갖고 놀고는 죽이는 것처럼요. 시신은 묻어놓은 거리도 30m잖아요. 범인은 2명 이상일 것이다. 네, 그리고 옷차림에서 성폭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조잉과 캐롤라인의 옷차림에는 큰 차이점이 있잖아요. 캐롤라인의 옷차림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조이는 지퍼가 내려가 있었고 티셔츠와 브래지어가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였잖아요. 직접적으로 삽입을 하는 행위가 이루어지진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걸 제외한 어떤 파렴치한 행동들이 행해졌을지도 모를 일이라는 거죠. 게다가 청바지 안에 입고 있어야 할 속옷도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럼 다른 곳에서 섬놀이개로 쓰다가 이곳으로 데려와 목숨을 빼앗았을 가능성도 있겠군. 옷은 대충 입으라고 얘기하고 끌고 온디 말이야. 그럼 속옷도 입지 않았을 수도 있겠고. 이런 행동을 함께 저지를 만한 사람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이에 있는 어떤 친구?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예은씨, 현장을 좀 살펴보셨나요? 네, 살펴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법역 정신과 박사 로드 밀튼이에요. 폴 데니어 건으로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이분은 로드 밀튼 박사님이에요. 박사님, 이분은 에런 블런스 형사님이에요. 혹시 노스사이드 할머니 연쇄살인범 존 웨인 글로버에 대해 아시나요? 존 웨인 글로버면 할머니 6명을 죽인 뒤에 체포당하기 전 자살했던 그 남성이요? 네, 그 사람을 추적하는데 밀튼 박사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예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용의자를 프로파일링하는데 큰 기여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에런 씨처럼 협력을 요청드렸어요. 대단한 분이 납셨구나. 대단한 분이... 안녕하세요. 미처 몰라뵙고 제대로 인사드리지 못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아니에요. 배울 점은 제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폴 데니어 사건은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밀튼 박사와 만난 에런은 자신이 정리한 용의자의 프로파일에 대해 공유하였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정리된 범인의 프로파일은 이러했습니다. 도시 외곽에 위치한 준 시골 지역의 거주, 실에서 일하는 직업, 폭력과 관련 있는 전과가 있는 사람, 동성애 또는 양성애자, 30대 중반, 연쇄 살인범인지는 불분명. 이번 프로파일을 바탕으로 AFP에서는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펼쳐보았지만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지부진해진 수사는 연말이 다가올 때까지 이어졌고 이 수사에 참여했던 인원과 자원은 다음에 다른 더 많은 수사를 위해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동일한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이 사건은 크게 중요치 않다는 게 수사당국의 입장이라는 걸 표현하는 듯 했습니다. (2년 8개월) 전 과거, 비를 피해서 차를 타고 빠르게 도망치고 있던 어니언스는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미타공에 있는 경찰서에 도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근무 시간이 종료되어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운전자인 조앤베리는 바로 다음 말인 보우럴로 이동하였습니다. 곧바로 경찰서 안으로 뛰어들어간 어니언스는 자신을 공격하려던 남자인 빌에 대해 이야기하였으며 차량과 그가 놔두고 온 가방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안에 들어있던 여권과 영국행 비행기 티켓에 대해서도 말이죠. 간단하게 정리를 마친 경관은 무전으로 해당 외모와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알아보라 지시하였고 곧 숙소로 가서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방을 통째로 놓고 내리는 바람에 10원 한 장 없던 상태인 어니언스는 간곡하게 부탁하여 $20를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차량 넘버를 아닌 게 아닌 이상이야 찾긴 힘들 거예요. 여기 그런 트럭이 한두 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가서 기다려보세요. 곧 경찰서에서 나온 그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베리 씨의 차량을 다시 얻어 타곤 시드니로 돌아가 숙소를 구해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해가 밝자마자 그는 대사관으로 가서 여권을 재발급하고 영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비행기 표를 끊을 돈을 빌리길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사관에선 돈을 빌려주는 시스템은 없다며 거절하였고 여권만 받아서 나온 어니언스는 밖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베리 씨를 만났습니다. 딱한 처지를 보곤 안타깝게 생각해 적어도 차량을 태워주는 일을 도와주고 있었던 것이었죠. 결국 그녀는 어니언스에게 $20를 더 빌려주었고
며칠 동안 더 머물다가 영국에 있던 여자친구가 호주로 와서 몇 주 동안 더 여행을 다녔습니다. 사실 하루라도 더 빨리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신고한 B를 찾아서 죄를 묻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게 몇 주 동안 더 머물렀던 것이었죠. 하지만 보우를 경찰서에선 계속해서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며 조사하길 게을리하였고 결국 그는 B를 찾기 포기하고 귀국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앤과 캐롤라인의 시신이 발견된 지 약 1년이 지난 1993년 10월 5일 현재 벨랑글로 주립공원은 언제 시신이 발견되었냐는 듯 예전처럼 고요하고 평온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나무를 하기 위해 이곳을 찾아오고 있던 브루스 프라이어는 올해도 어김없이 산책을 하며 좋은 나무를 찾고 있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이곳을 다녔던 그는 많은 산책로를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곳을 다녀보려 하는 듯했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 주민 중 한 명으로서 조앤과 캐롤라인 사건에 대해 꽤 흥미롭게 지켜보았으며 자신도 두 딸의 부모된 입장으로 그 부모의 슬픔을 헤아려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깊은 생각에 잠겨 산책로를 걷고 있던 그는 어느덧 실리의 출구 방화로라는 이름의 작은 길로 이어지는 갈림길 앞에 섰습니다. 그곳으로 이어지는 산책로는 자주 다녀봤지만 반대쪽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에 이날은 그곳으로 가고자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러자 그의 눈앞엔 바위로 뒤덮인 넓은 지역이 펼쳐졌고 한쪽에는 작은 돌들로 만들어져 모닥불을 피운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도 누군가 와서 캠핑을 했다는 사실에 꽤 의아하게 생각한 그는 계속 길을 따라 걷던 중 바닥에 떨어져 있던 하얀색 물체에 눈이 고정됐습니다. 사람의 것처럼 보이는 뼈였죠. 하지만 이내 캥거루 뼈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고개를 저으며 망설이는 얼굴로 그 뼈를 들어 자신의 허벅지에 대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뼈는 허벅지 길이와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 한쪽 끝에는 짐승이 물었던 것처럼 보이는 이빨 자국이 있었습니다. 다시 고개를 저으며 불안한 얼굴을 한 브루스는 그 뼈를 바닥에 내려놓은 뒤 이번엔 캥거루 두개골을 찾기 위해 그 주변을 걸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언덕을 오르던 중 덤불로 덮인 지역을 발견하였고 동시에 그 아래에서 흰색 빛을 띠는 물체도 볼 수 있었습니다. 브루스는 발걸음을 옮겨 흰색 빛을 띠는 곳으로 다가가며 캥거루 뼈이길 비는 듯 보였으나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인간의 해골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아마 어린아이나 여성의 것처럼 작았고 아래 턱이 부서졌으며 이마엔 얇게 칼로 그인 듯한 자국이 보였습니다. 순간 멘탈이 나가버린 브루스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혹시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그 해골을 옷에 싸서 숲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AFP 사무실 에런은 작성된 프로파일을 바탕으로 벨랑글로 주립공원과 시드니 외곽 사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여러 후보들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이제 놀라지도 않는 거야? 형사님 그러셨잖아요. 뭘? 이제 그만 좀 놀랬다도 되지 않았냐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놀라도 티 안 내는 것뿐이에요. 그렇군. 별것도 아닌 걸 왜 그렇게 무게를 잡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그나저나 용산상에 올리면은 사람들은 얼마나 불렸어? 주로 강력 사건과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분류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리 많진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꽤 눈에 띄는 사람이 보이는데 여기 알렉스랑 이반이라는 사람인데요. 밀라시라는 특이한 성을 갖고 있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형제처럼 보이고 둘 다 폭행이랑 강간전과로 기소된 전력이 있었고요. 실제로 어떤지는 만나봐야겠지만 이 사람들부터 만나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게 있을 것 같은데? 뭘요? 이런 건 대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낸데 많아. 네, 에런 블러스 형사입니다. 에런씨, 다름이 아니라 부탁 좀 드리려고요. 벨랑글로 쪽에서 다시 유골을 발견했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제가 지금 북부에 출장 와 있는 관계로 대신 좀 이동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고마워요, 에런씨. 지금 입구 쪽 관리소에 친구자와 경단 2명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만나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뒤 벨랑글로 주립공원 관리소에 도착한 에런은 두개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채 초조한 얼굴을 하고 있는 한 남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신고자분 되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전 에란블러스 형사라고 합니다. 발견하신 유골이 이건가요? 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브루스 프라이어요. 그런데 발견하신 곳이 어딘가요? 두개골이 왜 여기 있죠? 발견된 곳은 여기서 한 50m 떨어진 곳인데 그냥 말로만 얘기하면 믿지 않을 것 같아서 증거로 이걸 그곳에서 갖고 왔어요. 에런은 곧바로 이 두개골을 발견한 지점으로 함께 이동하였고 그러던 도중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례지만 뭐 하시는 분인가요? 혼자서 여길 왜 오신 건지 궁금해서요. 나무를 하러 종종 오는데 그때마다 산책로를 따라 걷곤 했거든요. 오늘도 그렇게 산책하다가 우연하게 발견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그곳에 도착한 브루스는 에런에게 자신이 다리뼈와 두개골을 발견한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에런, 저 뒤쪽에 구두도 보이네. 그러네요. 혹시 다른 건 안 보여요? 네, 다른 건 저도 잘... 그게 아니라... 네, 감사합니다. 얼마 뒤에 구급차가 도착할 테니까 의료진을 좀 만나보시고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따로 연락드릴게요. 네. 저기 형사님, 다른 사람이랑 있을 때 불쑥 말 걸지 말아주시겠어요? 미친남처럼 보인다니까요? 이 양반은 또 어디로 간 거야? 덤불 쪽으로 가까이 가서 수색을 시작한 에런은 다른 다리뼈를 포함해 거의 모든 뼈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뼈들은 한 명의 것이 아닌 두 명의 것이었죠. 이곳은 또 다른 희생자가 발견되었다는 벨랑글로 국립공원입니다. 아직 자세한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관계자의 제보에 따르면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유골이 발견되었으며 경찰은 현재 수색을 진행하려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관련된 추가 소식이 있으면 전해드리겠습니다. 폭스뉴스 로즈 매트였습니다. 에런, 쟤들은 어떻게 이렇게 죽음의 냄새를 잘 맡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본 적 없어? 저는 죽음 그 자체인 형사님이 더 궁금한데요? 그건 나도 그렇긴 하다만 하여간 이 뼈로 보니까 다 여성의 것처럼 보여준다. 혹시 지난번에 발견된 피해자들과 연관이 있는 걸까? 자세한 건 알아봐야겠죠. 제가 뼈만 보고 그런 걸 예상할 수 있는 법의학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그래, 그럼 나도 이 주변에서 다른 게 더 있나 찾아보고 있을 테니까 이따 보자고. 그로부터 약 30분 뒤 이곳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수색을 위한 경찰 병력들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루는 듯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폭스뉴스의 로즈 매트입니다. 혹시 지난번에 실종되었던 독일에서 온 커플인가요? 아니면 빅토리아에서 온 커플인가요? 아무것도 확정된 건 없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인파를 헤치고 임시본부 천막 안으로 들어온 에런은 곧 도착한 것처럼 보이는 밀튼 박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나도 이 수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니 당연히 와야지. 노블린 연락을 받고 왔네. 방금 오셔서 경황이 좀 없으시겠지만 뭘 좀 여쭤봐도 괜찮겠습니까? 안에선에선 모든 말이 주네. 이쪽으로 오면서 어떤 기자가 실종된 독일 커플과 빅토리아 커플에 대해 묻더라고요. 혹시 아는 게 있으신가요? 작년에 조앵그 캐롤라인이 발견되면서 배낭 여행자들을 골라 살해하는 살인마가 나타났다며 언론에서 쭉 떠들어대던 거 기억하고 있나? 네. 범죄 전문가들이 흡시고 TV에 나온 사람들이 예전에 실종된 사람들도 아마 그 범인에게 살해당했을 거라면서 말한 적이 있네.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 그 두 젊은 커플이 가장 주목받는 사람들이 되었지. 젊고 외모도 상당히 잘생기고 예뻤으니까. 그래서 언론에서도 그 두 커플이 오늘 발견된 유골과 관련된 게 아닌가 하고 덤벼드는 거야. 그렇군요. 그 사람들 이름이 어떻게 되죠? 빅토리아에서 온 제임스 깁슨과 데보라 에버리스트, 독일에서 온 가보르 노이그 바우어와 아니아 합시트라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관련 있을 만한 다른 사건도 파악해둬야 하는데 아직 좀 미숙한 점이 많아서 실수를 했네요. 괜찮네. 난 어차피 경찰도 아니니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제임스와 데보라가 발견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야. 작년 초에 여기서 북쪽으로 125km 떨어진 갈스톤 고지라는 작은 숲에 있는 길가에서 그 사람의 백팩과 카메라가 발견되었을 거 말이야. 그럼 그쪽도 수색을 했었나요? 아니, 자네도 어느 정도 잘 알 수 있다시피 이곳은 확실한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꽤 소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는 곳이야. 이렇게 뼈나 시신이 발견되어야지만 부랴부랴 움직인다는 것이야. 그럼 박사님은 제임스의 시신이 발견된다면 그쪽에서 발견될 확률이 높다는 생각이시군요? 그렇지.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모든 가능성은 열어둬야겠지. (1991년 12월 26일) 목요일 밤 과거
시드니 외곽에 위치한 무어뱅크의 한 판잣집. 이날은 어니언스가 빌을 만난 지 약 23개월 후인 날이기도 했습니다. 아, 엄청 덥구만. 안그냐 얘들아. 너희 덥나 안 덥냐? 왜 말이 없어? 이놈 아예 가버렸구만. 등치 있고 그렇게 나대더만. 왜 그렇게 나에서 몇 죽여버렸어 그랬기는. 난 쟤보다 등치가 더 큰 멧돼지도 잡아왔다니까. 뭐라고? 아유, 자 풀어줄 테니까 말해보이. 제발 살려주세요. 아이, 뭔 말이오? 내가 너 왜 죽여? 죄송해요. 제발요. 피라스 씨.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아, 다행히 말하면 안 되겠지. 도에서 이런 걸 막 말하고 다니는가? 근데 도얼놈들은 원래 저렇게 소도 때려잡기 힘들어서 그러냐? 아, 음주와 말고 말 좀 싸게 해봐. 답답해서 미쳐먹었구만. 다시 입을 마음으로. 아유, 인자가 좀 정하구만. 토리 호시는 왜 놀러온 거야? 이런 뭐 그렇게 있다고 기어와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불편 끼치는 말이오. 차비도 안 갖고 왔는다? 요즘 애들은 히치하이킹이 뭐니 하면서 지도에 생각하지. 비싼 돈 내고 비행기 표는 남사면서 버스는 아깝다 이거. 하여간 니들은 이제 여기서 다른 데 갈 거요. 암만 소리 지르고 몸부림쳐도 도와줄 사람은 아예 없은 게. 알아서들 잘 들어. 빌은 혼자서 계속 이런 말들을 쏟아내며 먼저 정신을 잃은 채 밧줄로 묶여있던 남성을 트럭의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마찬가지로 밧줄에 묶여있던 여성도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차 달리는데 몸부림치다 떨어지면 그대로 죽는 거요. 알겠지? 가만히 있어야 된다. 곧 운전석에 올라탄 빌은 운전을 시작하며 어느 숲으로 향했고 꽤 깊이 들어간 뒤 멈춰섰습니다. 그리곤 자신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고 근육질의 남성을 끙끙대며 트렁크에서 바닥으로 내던지다시피 내려주었습니다. 이미 의식을 잃은 듯 바닥에 떨어졌는데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몸무게가 한 120kg 나왔어. 그러지? 그 뒤 공포에 질린 얼굴을 한 채 몸을 떨고 있는 여성도 끌어내린 뒤 머리채를 잡고 어디론가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넌 이름 뭐냐? 예쁜이라고? 알겠어. 내가 많이 예뻐해 줄 텐데 그만 보채고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두구의 시신이 발견된 다음날 오전 현재 시신이 발견된 주변을 수색하고 있던 수색팀은 더 이상 추가적인 시신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두구의 시신이 놓여져 있는 곳 주변을 폴리스 라인으로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발견된 시신은 이미 들짐승과 벌레들에 의해 뼈만 고스란히 남은 상태였죠. 그리고 이 유골의 주인이 누구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몇 명의 법의학자들이 그곳에서 분석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시신은 은색 체인과 큐빅으로 장식된 팔찌를 손목에 끼고 있었고 목에는 은으로 된 십자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골은 남성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크기였는데 흰색 운동화가 발에 신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겉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였으며 곧 한 수사관은 미리 확보되어 있던 실종자들의 치과 차트 뭉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한 사람의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남성의 것으로 예상하고 있던 유골이 제임스 깁슨의 것으로 말이죠. 나머지 유골은 빠르게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의 여자친구였던 데보라 에버리스트의 것이었죠. 이렇게 신원을 파악하는 데 성공한 법의학자들은 곧 차에 싣고 법의학 사무실로 옮겨갔고 그곳에서 유골의 손상 정도를 통해 어떤 식으로 부상을 당했던 것인지 분석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제임스는 갈비뼈와 이어지는 척추 부분과 그 아래 위에 있는 척추가 아예 쪼개졌으며 그로 인해 신경이 아예 절단되었던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히기 위해선 힘이 상당히 실렸거나 혹은 엎드려 누워있는 제임스를 등 위에서 칼로 몸무게를 실어 찌르는 수준의 공격을 했던 것으로 예상하였죠. 그리고 숨이 끊어지기 전에 이런 공격을 당했다면 조앤의 케이스처럼 사지가 마비되어 반항할 수 없는 상태였고 말이죠. 게다가 갈비뼈에는 칼로 인해 생긴 얇은 골절이 2군데 발견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조앤에게 있었던 부상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동일범의 소행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욱 심각한 부상은 데보라에게서 발견되었습니다. 턱뼈의 일부가 아예 부러져 있었고 머리 뒤에 몇 개의 골절이 더 보였죠. 그리고 이마뼈에 칼로 그어져 있는 상처는 아마 헤어라인에 따라서 그은 듯한 부상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4개로 띄엄띄엄 나눠져 있었는데 아마 데보라가 목숨이 붙어있을 때 두피를 벗겨내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이건 몇십 년 동안 수많은 사건을 접했던 법의학자들도 소름 끼치도록 만드는 부상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골반뼈 위에서 아래로 찔린 듯한 부상도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부상을 제외하고 헤어라인을 따라 칼로 그은 공격 패턴과 척추뼈가 아예 쪼개지도록 공격한 방식은 범인이 피해자들을 죽이기 전 얼마나 잔인하게 갖고 놀았던 것인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법의학자들은 이 심각성을 경찰에 알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전달하는 건 밀튼 박사가 맡았고, 그는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수사기관들과 AFP의 간부들을 모아놓고 전달하였습니다. 지난번에 발견되었던 조앤과 캐롤라인을 살해한 범인과 이번에 발견된 제임스와 데보라를 살해한 범인은 동일 인물일 확률이 매우 높으며 그 숫자는 2명 이상, 살인하는 방식 자체를 즐기는 변태적인 살인마일 것이라 설명하였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수사 브리핑은 재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호주뿐 아니라 독일과 영국과 같은 유럽을 포함해 국제적인 지탄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이에 따라 시드니 경찰국장인 클라이브 스몰은 경찰청장인 토니 라오의 지명을 받아 태스크포스를 이끌기 위한 책임자로 지명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태스크포스로 노블렛 수사관과 밀튼 박사, 에런이 자연적으로 합류하게 되었고, 임시 사무실은 보우럴 숲 근처에 있는 한 폐공장을 개조하여 마련하였습니다. 미마일은 여기 좀 너무 더러운 것 같지 않아? 화장실에서 물은 제대로 나오는 거야? 어차피 형사님은 볼일도 안 보잖아요. 요즘 날 물러보는 경향이 있어. 자꾸 그러면 너 수사하는데 도움을 안 주는 수가 있어. 네, 미안해요. 예런씨, 누구랑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범인이 범행을 저지를 때 피해자와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입으로 나온 말이었어요. 와, 역시 대단하시네요. 메소드 연기를 통해 범인의 자아를 형성하려는 시도인가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인데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해봐야겠네요. 너 이 녀석, 네가 재밌게 갖고 놀아주겠어. 이렇게요. 거짓말로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건 일도 아니군. 그런데 조나단 씨, 왜 사건 현장과 정반대편에 위치한 이곳을 거점으로 삼은 거예요? 베란글로 쪽이 아니라? 글쎄요. 아마 본부장님은 사건 현장과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과거 제임스의 소지품이 발견되기도 했던 곳이라 적은 것 같은데, 사건 현장과 너무 가까이 있으면 들락날락거리는 저의 인력이 눈에 띄기도 할 테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에어컨은 설치할 예정인 거죠? 곧 여름인데 에어컨도 없으면 이런 창고 같은 곳에서 쪄 죽기 쉽사일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곳에 합류한 수사관들의 이러한 걱정을 덜어주려는 듯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기, 에어컨, 컴퓨터, 캐비넷 등 여러 가구가 들어와 설치되었습니다. 이로써 인력들은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으며, 그중 눈에 띄는 건 누구나 다 전화를 걸어올 수 있는 공개 회선 전화기가 설치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클라이브 국장은 가능성 희박한 정보들까지도 흡수하여 수사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었죠. 그리고 시신들이 발견되었던 벨랑글러 주립공원의 수사를 일시 중단하고 조금 더 효율적인 수색을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일반 수색 인력을 줄이고 탐지견의 비율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벨랑글러 주립공원의 넓은 지역을 일정 단위의 격자로 나누어 일정 시간마다 집중 수색하도록 지시하였죠. 그렇게 된다면 더 짧은 시간에 보다 확실한 수색이 될 수 있었으니까 말이죠. 한편 현장에서 수거된 여러 증거들 중 꽤 의미 있는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탄피들이었는데 루거 반자동 소총에서 발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지껏 용의자와 연관지을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직접적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던 차에 매우 유의미한 증거로 볼 수 있었죠. 태스크포스의 수사관들은 해당 총기의 조사를 통해 1964년부터 1982년까지 5만여 정이 호주로 수입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직접 제조사에 방문하여 호주로 공급했던 유통업자들의 신원을 파악하였습니다. 당시 호주의 법에 따르면 총기를 판매했을 때 총기의 일련 번호를 기록해둬야 한다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만, 구매자와 판매자의 합의에 따라 비공식 판매권에 대해선 일련 번호를 기록해두지 않아도 별도의 처벌이 없다는 일종의 편법 때문에 수사는 다소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추적 가능한 일련 번호들만을 PC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여 정리한 수사관들은 먼저 벨랑글로 숲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만나 총기를 임시로 압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압수한 총기로 시험 발사를 통해 강선은을 확보하고 시신에서 발견되었던 탄두에 있는 강선은과 비교하여 용의자를 잡아낼 계획이었죠. 이렇게 태스크포스의 모든 인력은 이러한 계획의 희망찬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최근 배낭양이행 연쇄살인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수사기관에서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원을 밝힐 수 없는 제보자에 따르면 용의자가 사용했던 총기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루거 반자동 소총으로서 화력에 비해 가벼운 무게로 사냥꾼들이 주로 사용하는 총기 중 하나라고 알려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이와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해당 총기를 구매한 사람들을 직접 방문하여 총기를 일시 압수하여 직접 테스트 후 용의자의 것과 비교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스크포스 사무실. 대체 누가 이런 급비 사항을 언론사에 제보했나? 안 나온다는 거지. 너희들은 내가 직접 선별해서 뽑은 인원인데 왜 고작 언론사에 뒷돈마다 처먹고 연쇄살인 몸 좋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돈이 좋으면 가서 니들 장사를 해. 여기서 백날 빼이 쳐봤자 햄버거 파는 게 돈 더 버는 일인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누군지 몰라도 니네 짓 때문에 지금 계획 세우고 움직였던 비용까지 모두해서 몇 억이 날라갔어. 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를 해. 무이자로라도 빌려줄 테니까 알겠어?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이스라엘에서 정식 수사가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알아서들 처신해. 아무튼 용의자는 뉴스를 보고 무기를 숨기거나 버렸을 테니까 그 계획은 파기하고 새로운 계획으로 간다. 각 팀장들을 통해 듣도록 해. 팀장들은 곧바로 내 사무실을 모여. 같은 날 오후, 벨랑글로 주립공원 근처에 위치한 한 사격장. 여기에요. 안녕하세요. 저랑 통화하셨던 벤 베런트님인가요? 네, 여기 앉으세요. 딱히 마실 게 없어서 오렌지 주스를 준비해뒀는데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AFP 수사관 조나던 노블렛이라고 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연락드린 거예요. 네, 뭐든 도와드릴 수 있는 거라면 도와드려야죠. 그 미친놈을 잡으시라는 거죠? 네. 여기 이 사진에 있는 루거 반자동 소총을 사용하는 회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뭐 거의 다 갖고 있긴 해요. 간편하게 사냥할 때 그것만큼 좋은 총이 없으니까. 모두 이 주변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거의 시드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알렉스라는 친구 한 명만 빼고요. 그럼 혹시 알렉스 씨를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안 그래도 그 녀석이 뭘 봤다고 해서 수사관님께 말씀드리고 싶다고 왔었어요. 어제 회원들이랑 술 한잔하면서 수사관님이 오실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잠시만요. 야, 알렉스! 잠깐만. 저분은 어디서 살고 계시죠? 저기 어디냐... 모어뱅크 쪽에 살고 있어요. 검설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시 여기서 대화를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전 자리를 비켜드릴게요. 알렉스, 이따 봐. 네, 알렉스 씨.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는 베르랑글로 숨은 반쪽에서 좀 의심스러운 곳을 좀 본 적이 있어가지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찜찜해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한 적은 없는데 그 숲 가운데로 쭉 이어지는 큰 길이 있잖아요. 사냥을 끝내고 차 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던 중에 숲 안쪽으로 차량 2대가 들어가는 거 봤어요.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1월 초였어요. 엄청 더운 날이었는데 제가 보통 사냥을 끝내는 게 오후 3시쯤이거든요. 시간은 한 대여섯 시 정도쯤 됐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가 질 때 숲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었죠. 차 안에 누가 타고 있던 건지 보셨습니까? 첫 번째 차량 안에서 운전자 1명하고 뒷좌석에 남자 2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남자들 사이에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입에는 제갈같이 천으로 묶어놓은 상태였고 두 번째 차량에는 운전자랑 뒷좌석에 여자 1명이 마찬가지로 제갈에 물려 있었어요. 인종도 기억하십니까? 어두워서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모두 백인이었을 거예요. 대략적인 나이대는요? 남자들은 50대, 여자들은 꽤 어려 보였어요. 한 10대 후반, 20대 초반 정도요. 벨랑글로 숲에서 데보라와 제임스의 시신이 발견된 지 이틀이 지난 날, 클라이브 국장의 지휘 아래 계획적으로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날이 갈수록 더워지기 시작한 날씨 때문에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미리 계획했던 수색 지역 대부분을 훑어보았으며 이제 데보라와 제임스가 발견된 지점에서 약 4.8km 떨어진 마지막 격자 지역에 진입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홍보 담당자는 이미 벨랑글로 숲에서 더 이상 시신이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언론 성명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실종자가 그곳에서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죠. 그런데 이 시각 현장 수색팀장인 제프 트리터 경사는 이와 정반대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분홍색 핫팬츠, 파란색과 노란색 로프, 22구경 총알 패키지였죠. 드디어 또 다른 증거들을 찾아냈다는 기쁨도 잠시, 그 주변에서 더 많은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총알 구멍이 뚫려 있는 음료캔, 이리저리 구부러져 있는 철사들, 그리고 탄피와 비어있는 술병들이었죠. 그리고 이것들을 이곳에 남겨놓고 간 사람들이 집힌 것으로 보이는 모닥불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이건 바로 전에 데보라와 제임스가 발견된 자리에 있던 동일한 방식의 모닥불이었습니다. 작은 돌들로 테두리를 만들어 놓은 뒤 그 안에서 장작불로 태우는 방식이었죠. 이것들을 본 제프 경사는 곧 이 지역 일대의 수색이 모든 일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전 인원들에게 휴식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뒤 전 인원은 휴식으로 인해 컨디션이 올라온 상태에서 집중적으로 그 일대를 수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요, 여기! 발견했습니다! 한 경관이 소리를 치며 손을 들고 있던 자리로 전속력으로 달려간 제프 경사는 그 옆에 놓여져 있던 뼈들을 마주하였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인간의 것처럼 보이는 여러 뼈들은 약 3m 떨어져 있는 흙더미 안에 있던 두개골로 인해 확실히 인간의 유골이 맞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제프 경사는 이 내용을 재빨리 무전을 통해 본부로 알렸고 얼마 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현장에 도착한 에런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 발견됐던 조인과 캐롤라인의 흙무덤과 똑같은 그 범인이 저지른 살이 있네요. 그리고 이 사람 사이먼 슈미들 씨예요. 실종된 독일 여성이요.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슈미들 씨의 가족이 저희 쪽으로 보내주었던 사진들을 보면 야외 활동을 할 땐 하나같이 이 보라색 헤어밴드를 착용하고 다녔으니까요. 곱슬거리는 머리카락 때문에 그런 거라고 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헤어밴드를 하고 다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으니까 거의 맞다고 생각해도 될 거예요. 얼마 뒤 현장에 도착한 다른 법의학자들은 준비해온 치과 차트로 유골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에런이 말했던 20세의 사이먼 슈미들이었죠.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 심이라고 불렸던 슈미들은 이렇게 발견되기 약 2년 10개월 전에 호주로 배낭여행을 왔다가 시드니에서 히치하이킹을 하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사라졌던 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곧 법의학 분석실로 옮겨진 유골은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동일한 범인의 희생자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보라색 헤어밴드가 걸쳐져 있던 두개골의 아래턱은 일부가 부서져 떨어져 나가 있었고 후두부에는 몇 개의 골절상이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마에는 몇 개의 칼로 인해 그어진 자국이 보였는데 이건 조앤의 헤어라인에 따라 그었던 부상과 비슷한 방식의 고문과 같은 행위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유희를 위한 행위였죠. 그리고 가슴 쪽 갈비뼈와 등 쪽 갈비뼈에는 좌우 양쪽, 앞과 뒤에서 여러 차례 찔렸을 것으로 미뤄볼 수 있는 칼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연쇄살인범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척추뼈를 갈라놓는 부상이 확인되었습니다. 갈비뼈와 척추가 이어지는 부분이 갈라져 있는 것으로 보이나이프와 같이 크고 강한 칼로 찔렸을 것으로 미뤄볼 수 있었죠. 한편 독일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된 그녀의 부모님은 현실을 부정하며 직접 독일로 그 시신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약 2주에 걸쳐 그 유골은 독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경찰은 부모님의 입회하에 신원 감식을 진행하였으며 결국 그것은 사이먼 슈미들로 밝혀져 그들에게 더욱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희망을 안고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산산이 부서져버리는 결과였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벨랑글로 숲에서는 더 이상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고 추가적인 수색은 없을 것이라는 공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던 경찰 홍보부에서는 슈미들의 발견으로 더 많은 시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공개 성명서를 언론에 발표하였습니다. 독일에서 온 히치하이커인 가보르 노이그바우어와 안야 합씨가 여전히 실종 상태로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성명서가 발표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숲의 가장자리에서 새로운 흙무덤이 발견되었다는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다른 흙무덤보다 꽤 큰 것처럼 보이는 그 흙무덤 안에는 지퍼가 열려 있었지만 허리 단추는 잠겨있는 청바지를 입고 있는 유골과 상의가 어깨까지 말려져 올라가 있는 유골 2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아주 큰 남성과 작은 여성이 누워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유골은 모두가 가보르와 안야일 것이라 예상하였죠. 가보르의 부모님은 호주 지역 방송에 출연하여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모르는 저희 집안에 없어서는 안 될 포크레인 같은 녀석이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4명이서 짊어지고 옮겨야 될 나무 기둥을 혼자서 거뜬히 2개는 들고 옮겼으니까요. 그만큼 덩치가 크고 힘도 센 남성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이 유골의 주인이 그 사람일 것이라 생각할 수 있었죠. 곧 이곳에 도착한 법의학자들은 가보르의 치과 차트를 바탕으로 그 신원을 파악하는 데 성공하였고 나머지 시신은 아직 누군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독일의 아냐의 치과 차트 기록을 요청하였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주변에 따로 떨어져 있던 분홍색 청바지로 미뤄보았을 때 생전 입고 다녔던 아냐의 청바지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어 거의 그녀가 맞을 것으로 기정사실화되었죠. 그렇게 치과 차트를 기다리는 동안 법의학자들은 유골의 분석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시작한 아냐의 유골에선 꽤 눈에 띄는 특징이 한 가지 발견되었습니다. 그건 경추의 첫 번째 뼈와 두 번째 뼈가 없었다는 사실이었죠. 그 외에 칼로 인해 생긴 부상은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안야는 생전에 처형을 당하는 방식으로 마체테와 같이 큰 칼로 목이 잘렸을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해당 부위의 경추가 다른 곳으로 날아가 야생동물이 물고 가버렸을 수도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가보르의 유골의 분석이 시작되었습니다. 입에는 2개의 끈이 재갈을 물린 것처럼 묶여 있었는데 하나는 리프 매듭으로 묶여 있었고 나머지는 리프 매듭으로 묶은 끈을 묶기 전에 입안에 넣어 재갈처럼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자면 조앤의 입을 묶었을 때 사용한 오버핸드 매듭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매듭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오버핸드 매듭을 2번 하게 되면 보다 강력한 매듭인 리프 매듭이 되는데 신체적으로 약한 안야를 묶을 땐 오버핸드 매듭을 신체적으로 강한 가보르를 묶을 땐 리프 매듭을 썼던 것으로 보아 동일 인물일 확률이 꽤 높다고 볼 수 있었죠. 그리고 결정적인 사인은 목 앞쪽에 있는 설골의 골절로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사람이 손이나 끈으로 다른 사람의 목을 졸라 죽였을 때 가장 많이 생길 수 있는 부상의 패턴 중 하나로 교살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고 볼 수 있었죠. 다음은 두개골 내부에서 발견된 4개의 탄도였습니다. 후두부 왼쪽에 6개의 잎사구가 있었으며 우측 측두부에 1개의 출사구가 확인되었습니다. 총 6개 중 2발은 해당 출사구로 나갔던 것으로 볼 수 있었죠. 잎사구와 출사구의 탄도각으로 봤을 때 아마 피해자는 땅에 엎드려 누워 있었고 고개를 왼쪽으로 돌린 상태에서 왼쪽 후두부에 총알을 맞았던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들의 사인은 모두 확인되어 태스크포스로 전달되었고 한편 현장을 계속해서 수색하고 있던 인원들은 90개 이상의 탄피를 발견한 상태였습니다. 모두 무덤 근처에 흩어져 있던 이 탄피들은 분석 결과 조앤과 캐롤라인 살인 사건에서 발견된 총과 동일한 총으로 발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호러에 위치한 태스크포스 사무실. 와, 이걸 언제 다 입력하지? 참 좋은 시절이야. 나 때는 말이야 그냥 서류 뭉치 다 손으로 썼어야 됐다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말이야. 벌써 이게 일주일째예요. 무슨 자료 이렇게만 지 해도 끝이 없어요. 나 때는 말이야 일주일에 무슨 일주일이야. 몇 달 밤낮을 샜다니까? 가서 라떼나 잡수세요. 왜 여기서 라떼 타령하고 계시는 거야, 형사님? 그나저나 용의자들 말이야 척추를 끊어놓다시피 하는 놈들 제외하고 총을 좋아하는 놈, 과학적인 변태행위를 즐기는 놈, 이렇게 3명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PC에 자료만 입력하다가는 현장에 평생 나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코트현자네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피곤하다 보실까 모니터를 보면서 혼잣말 하게 되네요. 그럼 잠시 기본 전환 겸 제 얘기 좀 들어볼래요? 네, 뭐예요? 얼마 전에 알렉스라는 사람을 만나봤는데요. 그 사람이 꽤 구체적인 증언을 해줬어요. 여기 진술서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내용을 대략적으로 정리해드리자면 작년 1월 초 해질녘에 여성 2명하고 남자 4명이 차량 2대에 나눠 타고 벨랑글로 수반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중 여자들은 입에 천으로 된 재달 같은 걸 물려둔 상태였고 모두 백인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구체적이네요. 네, 되게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선 아주 소중한 정보가 될 것 같아요. 에런, 그런데 여기 진술서에 서명한 알렉스 밀라시라는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조나단 씨, 여기 이 진술서를 작성한 알렉스라는 사람이요. 혹시 제가 초반에 용의선상에 올렸던 그 알렉스 밀라신가요? 초반에 용의선상에 포함하셨다고요? 네, 그때 만들어서 그 사람이랑 그 사람 형을 직접 만나고 말씀드린다는 걸 다른 일이 터져서 못 갔었네요. 하여간 제가 초반에 밀턴 박사님과 만들었던 용의자의 프로파일에 따른 유력한 용의자들을 추려했더니 이 알렉스라는 사람이 그의 형인 이반이라는 사람과 나왔었어요. 꽤 우연의 일치네요. 하지만 정식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제 용의선상에 올렸던 사람일 뿐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수사관님도 용의선상에 올림하는 사람을 최대한 추려주시고요. 알겠어요. 그럼 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공유하러 올게요. 수고해요, 에런 씨. 네, 감사합니다. 이거 입력하는 거 그만하고 알렉스를 한번 만나러 가보는 거 어때? 지난번에도 직접 만나러 가려다가 못 간 거잖아. 저도 마음 굴뚝같지만 클라이브 국장님이 이걸 최우선적으로 해야 모든 수사단이 동일하고 빠른 속도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어요. 라떼는 말이야. 네네, 라떼는 그러지 않으셨겠죠. 태스크포스에 참여한 인원들 중 대부분의 인원은 용의선상에 오른 용의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PC에 입력하느라 밤낮 없이 일을 하였습니다. 그 용의자들의 숫자는 자그마치 2천여 명으로서 당시 PC 성능의 수준으로는 그 정보와 제보자들의 정보까지 입력하고 실행시키기엔 꽤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곧 그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서버 컴퓨터가 다운되는 등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죠. 결국 클라이브 국장은 상부에 보고하여 이곳 시스템을 향상시켰고 그 기간은 또 다시 2주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는 동안에도 형사들은 곳곳에서 접수되고 있는 여러 제보들을 서류로 정리해두고 있었습니다. 하루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이 계속되어 가고 있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데이터베이스가 모두 구축되었고 수많은 제보자들의 제보 내용을 훑어보고 있던 에런은 한 사람에게 고정되었습니다. 형사님, 어니언스라는 섬도 있네요. 플러스도 있는데 어니언스는 왜 없겠어? 아니, 양파라는 게 좀 웃기잖아요. 그런데 제 성은 왜 갑자기? 하여간 어니언스가 왜? 여기 영국에서 온 폴 어니언스라는 사람인데 예전에 신고했던 내용을 보니까요. 히치하이커였던 자신을 태워줬던 빌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납치해가지고 죽이려 했지만 탈출하는데 성공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히치하이커라고? 그리고? 그 빌이라는 용의자는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사람이고 도로공사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고 사투리를 심하게 썼고 오래된 사륜 트럭을 타고 다녔다고 되어 있네요. 잠시만요. 이 사람 진술과 연관되어 있는 다른 진술이 있는데 조앤 벨이라는 사람이 진술하는 거네요. 보니까 어니언스가 도망쳐서 조앤이라는 사람의 차를 얻어탄 거네요. 그렇게 함께 차를 타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한 거고요. 그렇게 최초 진술한 뒤에 또 만나본 경찰은 있어? 아니요. 전혀 없는데요. 그럼 그냥 그렇게 짬시킨 거야? 이후 빌이라는 사람을 찾아냈거나 만났다는 기록도 없고 그냥 행하네요. 짬이 시킨 게 맞나 봐요. 답답하구만. 난 경찰 생활할 때 내가 가장 게으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일하는 거 보니 말도 안 나는구나. 그리고 갑자기 생각나서 그 알렉스 밀라시라는 사람에 대해 조회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형제가 9명이 남매가 4명이나 있는 대가족이었네요. 그런데 놀라운 건 유고슬라비아 이민자 출신 부모님이에요. 이곳 호주로 넘어와서 대부분의 아이들을 출산한 듯하고 유고슬라비아 출신 이민자 가정이 그리 많지는 않을 텐데 어니언스 씨가 진술한 부분과 어느 정도 일치하네요. 전과가 있는 형제는 이반분이요? 형제가 좀 많아서 지금 살펴보는 중인데요. 강력 전과가 있는 사람은 이반뿐이에요. 폭행 전과로 실제로 형을 살기도 했고 강간 혐의로 기소된 적은 있지만 무죄 판결이 나서 석방된 적이 있고 뭐 그렇네요. 그 정도만 해도 우리가 만나볼 이유는 충분할 것 같은데? 네, 그럼 이반이 일하는 공장으로 가보죠. 약 40분 뒤 시멘트 회사인 레드믹스. 안녕하세요. 시드니 경찰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위트널 씨 계신가요? 에런 블러스님? 네. 저기 안쪽으로 들어가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에런 형사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너무 급하게 만남을 요청드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살인범 잡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런데 이반이 이 사건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가 좀 안 가네요. 왜 그러시죠?
직원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만두긴 했지만 일할 때 당시만 하더라도 모든 직원들이 존경하는 직원 중 한 명이었으니까요. 아, 그런가요? 기록상으로 봤을 땐 폭행 전과가 있어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꽤 뜻밖이네요. 물론 저도 그 부분을 알고 있었어요. 그걸 알고도 채용했던 이유는 면접을 볼 때 사람 성격이 너무도 좋은 것 같더군요. 그래서 그 전과 관련된 부분은 그냥 그때 저지른 실수라고 판단하고 채용했고 그 뒤로도 꽤 성실하게 근무했어요. 오히려 리차드가 문제였죠. 리처드가 누구죠? 동생이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형제가 꽤 많았던 걸 기억하는데 어쨌든 그중 한 명인 리차드가 공장에 함께 다녔어요. 두루두루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입안을 위해서 리차드는 종종 다른 직원들과 말썽을 일으켰죠. 그 일을 해결하는 건 오히려 입안이었어요. 그렇군요. 혹시 근무는 어떤 식으로 돌아갔나요? 보통 현장에 9시에 출근해서 해가 질 때쯤이 5시에 퇴근하는 방식인데 요청하신 날짜의 근무표는 미리 뽑아놨어요. 여기 이걸 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 리차드는 거의 모든 날 출근했고 이반은 아예 출근하지 않았던 걸로 기록되어 있더군요. 그렇게 날짜가 겹친 게 조금 의아하긴 했지만 평소 이반의 모습으로 따져봤을 때 크게 이상한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원래 휴가를 자주 냈었나요? 어머니가 꽤 연로하신데 거의 입안 혼자서 도마트 케어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건 리차드도 인정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가는 날이나 조금 괜찮으신 날은 휴가를 냈었죠.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효자라고 생각해서 더욱 그 친구를 좋아했어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수사에 참고할 만한 사항이 더 필요하면 연락드리도록 하죠.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같은 시간 무어뱅크에 있는 한 판잣집. 오늘 웬 양복쟁이 수생 와버렸어요. 근데 누구실까? 실례하겠습니다. 전 AFP 수사관 조나단 노블렛입니다. 혹시 이반 밀라 씨 되십니까? AFP 국세청에서 왜 나왔을까요? 우리 집을 보시다시피 뭘 특별할 게 없는데요. 아니요, 호주 연방경찰입니다. 경찰이요? 아이고 경찰이시면 기아 모이신데 싸게 들어오셔. 제가 경찰분들하고 또 인연이 많죠. 근데 뭐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을까? 사무실로 돌아가는 차량안. 에러는 우리 완전히 잘못 짚은 것 같은데? 그건 더 깊게 파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 왜 그런 폭행 사건에 휘말렸던 건지도 사건 보고서를 다시 훑어봐야겠어요.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용의자들이 알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꺼진 불 더 다시 보자는 말처럼 사건 보고서까지는 봐야겠습니다, 무상님. 얼마 뒤 사무실에 도착한 에런은 자리에 앉자마자 곧바로 과거 폭행 전과 및 강간 관련된 사건 보고서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폭행은 일반적으로 술집에서 일어날 만한 다툼으로 인해 생긴 것이었고 나머지 잡다한 경범죄들도 그렇게 주목할 만한 것들이 아니었던 걸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납치 및 강간 사건의 보고서를 훑어보기 시작하였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에런의 표정은 굳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사님, 이거 히치하이크 살인마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용의자 프로파일과 비슷한데요? 1971년에 리버풀에서 멜보른까지 가는 여성 히치하이크 2명을 납치, 그중 1명을 강간, 사냥용 큰 칼과 밧줄을 소지. 그런데 왜 무죄가 뜬 거지? 검찰 측에서 사건의 입증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판결문을 보니까 변호사가 증거가 불충분한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아예 판 자체를 뒤집었던 것 같아요. 피해자들은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2명이었으니까 누구 하나가 거짓 진술을 한다면 비교를 통해 바로 들통이 났을 터인데 이 부분은 사실이라고 모두가 인정을 했던 부분이네. 그럼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봐도 무방한 거고. 이 정도면 거의 유력한 용의자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렇지. 그럼 그 오니우스라는 사람도 한번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연락처 있어? 그 사람이 만났다던 비리라는 사람이 이반이 맞는지 확인해보라는 거죠? 왜 이렇게 느려? 얼른 연락해봐. 글쎄 그렇다니까요. 얼마나 몸부림 심하게 치던지. 하하, 참 사냥을 좋아하셨군요. 이제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참 바쁘신 분인데 계속 제 얘기하고 있었네. 미안해요. 말씀하죠. 시간이 좀 지나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1989년 12월 30일에 어디 계셨습니까? 너무 오래전 일인데 달력 좀 볼게요. 보자. 1980년도 마지막 토요일이네요.
그날 아마 시댁이요 놀러 갔을 거예요. 가족들하고 파티가 있었어요. 가족들이라면 모두가 참석하셨나요? 그렇죠. 형제들이 다 합치면 14명이나 되는데 성인이 된 뒤로는 연말을 제외하고 잘 모이기가 힘드니까 다들 어찌나 바쁘게 살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991년 1월 20일은요? 일요일이었네. 글쎄요. 보통 일요일마다 사냥을 나가는데 아마 그때도 벨랑글로 쪽으로 사냥을 갔을 거예요. 벨랑글로 쪽으로 주로 사냥을 가시나봐요. 그러죠. 거기 아무래도 동물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경찰 선생님이 왜 그런 걸 물어보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다른 건 아니고 그냥 형식적인 일입니다. 무슨 사건을 조사하시는데요? 아마 방송에서도 많이 접하셨을 텐데 히치하이커 살인사건입니다. 근데 그거랑 저랑 뭔 상관이 있는데요? 시방 제가 촌남이라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혹시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만 여쭙고 있는 게 아니라 벨랑글로 주립공원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만나고 있으니까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날짜에 혹시 특이한 걸 보셨던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단지 수사과정 중 하나일 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좀 흥분하긴 했는데 경찰 선생님이 조금 이해해 줬으면 좋겠네요.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려도 될까요? 잠시만 기다려봐요. 마실 걸 좀 가져오라니까. 혹시 맥주 한잔 하시겠어? 아니요, 저는 근무 중이라 음주를 할 수 없습니다. 몸에 깐깐하시네. 아무한테도 말 안 할 테니까 조금만 잡수요. 그럼 예의상 한 잔 정도만 받겠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태스크포스 사무실. 여기 이쪽에 앉으시겠어요? 네. 영국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정부 차원에서 선생님의 모든 경비는 지원해 드릴 테니 그 부분은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어제 다른 형사님하고 제가 도망쳤던 그곳을 다녀와서 간밤에 악몽을 좀 꿨네요. 저희도 사실 확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건데 아무래도 직접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 입장에서는 끔찍한 일일 수도 있겠네요. 계속 민폐만 끼치는 것 같아서 사과드립니다. 아니에요. 그것보다 그 자식이 잡힌다면 제가 이런 악몽을 꿀 일도 없을 테니까 제가 하는 모든 걸 협조하고 싶어요. 네, 제가 몇 명의 남성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 중에서 선생님이 만났던 빌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지목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에런은 다이어리 사이에 끼워놓고 있던 사진 7장을 꺼내 어니언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그날 기억을 떠올리며 비교하려는 듯 눈썹을 찌푸리며 그 사진 속 남성들을 뚫어지게 쳐다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한 장씩 한 장씩 빼기 시작하더니 단 2장의 사진을 모아놓고 계속 번갈아가며 쳐다보았습니다. 눈을 감고 생각하기도 하며 당시 기억을 떠올리던 그는 잠시 후 한 명의 사진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요. 확실한가요? 네, 정말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충분히 봤어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 빌이 맞아요. 그가 집어들었던 사진 속 남성은 바로 이반 밀랏이었고 태스크포스의 수많은 수사관들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바로 그 연쇄살인범인 듯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된 클라이브 국장은 곧바로 팀장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시작하였고 혹시 다른 형제들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른 형제인 알렉스와 리차드의 집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이건 곧바로 경찰청장인 토니 라우어에게 보고되었고 순식간에 영장이 발부되어 이제 움직일 계획만 세우면 됐습니다. 같은 시각 혼내 형사는 막 아이도 살아있어. 개자식, 넌 내가 꼭 죽여버릴 거야.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당신 나왔으면 내가 체포될 일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럴 리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 총구석에 처박혀서 맨날 사냥질이나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일주일 전에 이렇게 찾아왔을 정도면 이미 본부에서 병력을 꾸려서 이곳을 덮칠 직전일 거라고. 넌 이제 끝났어. 아이고 무서워라. 척지로 끌어놔서 팔다리도 이제 못 움직일 텐데 입만 살아갖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주둥이는 못 움직이게 하려면 혀를 잘라버려야 되나? 그 사람들도 이렇게 갖고는 다 죽인 것 같아.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단 게. 그 사람들이라면 히치하이커라 말한 거야? 역시 너였어. 모른다니까 이 양반아. 암튼 난 가요. 내일 좀 더 즐기다고. 여기 문을 놔뒀으니까 좀 마시고.
파리 나는 데에서 못 마시나? 다음날 새벽 6시 30분 무어뱅크에 있는 이반 밀랏의 집 근처에 위치한 폐공장. 조나단은 아직도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네, 며칠째 잘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도 연락 안 돼? 네, 집에도 찾아와 봤는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이 자식은 이렇게 중요할 때 어디 온 거야? 어쨌든 모두 집중해봐. 일단 우리 병력은 모두 300명 정도고 이곳에 50명, 나머지 가족들의 집 앞에도 비슷한 인원으로 배치되어 있어. 내가 싫어하면 모두 동시에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도 알고 있어. 그리고 어제부터 대기하고 있었던 감시조에 의하면 이반은 지금 여자친구와 함께 집에서 자고 있다고 해. 그러니까 먼저 에란이 전화를 걸어서 밖으로 나오라고 해. 최대한 인명피해 없이 이반을 생포하는 걸 최우선으로 목표로 삼는다. 모두 알겠지? 에런은 곧 차 안에 비치되어 있던 수화기를 들어 전화번호를 입력한 뒤 기다렸습니다. 여보세요. 이반 말리 씨 되십니까? 아니네요. 당황한 에런은 전화번호를 다시 확인하였고 그 전화번호는 이반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이반 말리 씨, 전 빅토리아 경찰국 살인전담반에서 근무하고 있는 에런 블란스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 병력이 집 주변을 포위하고 있으며 수색영장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만약 수순이 집 앞으로 나오신다면 저희도 최대한 존중하는 마음으로 수색을 진행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강제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여자친구분과 함께 집 앞으로 아니 나와주시... 뭔 잠난 전화를 새벽부터 하냐? 말하고 있던 도중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리는 이반의 모습은 다시 에런을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이건 강제로 진입해야 하는 상황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장난 전화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만 씨, 장난 전화가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당장 여자친구와 함께 문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란 말이야? 네, 농담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예, 알고 있어. 좀만 기다려서. 약 5분 뒤 이반의 집 현관문이 열리고 이반으로 보이는 남성과 여자친구가 문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벙찐 표정을 하고 있던 둘은 곧 소총을 들고 나타난 경찰에 의해 수갑에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대기하고 있던 나머지 병력들이 나타나 모두 집 안으로 진입하였습니다. 그렇게 피해자와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기 위한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되었고 한편 클라이브의 지시에 따라 동시에 습격을 진행했던 다른 병력들에게 무전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사인이었지만 이곳에서 약 5km 떨어진 곳에 있는 이반 소유의 창고에서 돌아온 무전은 조금 남달랐습니다. 의식이 없는 한 남성을 발견했다.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리고 조금 뒤 다시 들어온 무전. 피해자의 신원이 파악됐다. 조나단 노블렛. 다시 알린다. 피해자의 신원은 조나단 노블렛.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인지하기 힘들다는 표정을 한 클라이브는 다시 무전을 날렸습니다. AFP 수사가 조나단 노블렛. AFP 수사가 조나단 노블렛. 클라이브는 다소 황당하다는 듯 무전기와 이반을 번갈아가며 쳐다보았고 꼭 제대로 된 조치를 해달라는 무전을 남긴 뒤 집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이 집 안에 있는 개미새끼 한 마리까지 샅샅이 검사를 받아야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다. 하나도 놓치지 말고 꼼꼼히 검사하도록 한다. 알겠나? 힘찬 대답과 함께 수사관들의 몸놀림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수색은 몇 시간 동안 이어졌고 클라이브는 수갑을 차고 있는 이반을 끌고 와서 물었습니다. 여기 역사는 누구한테 온 거지?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친구가 보낸 거요. 안녕필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이 범행을 저지를 때 사용하던 가명인가? 아니 그냥 필이라고 알고 있었나 봐요. 전 필이라고 한 적 없어요. 여기 이 탄약은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많이 모아놓은 거지? 제가 사례가 좋아한 게요. 그래서 거기 모아둔 거요. 루거 반자동 소총이 있나? 아니요, 제가 갖고 있는 소총은 없어요. 그냥 탑만 있어요. 사례할 때 빌렸었거든요. 여기 이 배낭은 누구 거지? 제 거예요. 개소리하지 말고 제대로 앞에. 내 인내심에도 한계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던 옷들은 여자 옷이잖아. 여자친구가 넣어둔 거예요. 클라이브는 이렇게 이반을 끌고 다니며 집안 곳곳에서 발견되는 수상한 물건들에 대해 꼬치꼬치 물었고 시간이 더 지났을 땐 12인치 길이의 보이 나이프까지 발견되었습니다. 게다가 본인 소유의 총기가 없다고 했던 것도 곧 거짓말로 들통났습니다. 22구형 루거 반자동 소총의 소유자 전용 매뉴얼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었죠. 당황한 듯한 이반은 보이 나이프와 그 매뉴얼에 대해 어떤 코멘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증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여자친구가 베네통 브랜드의 티셔츠를 입고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티셔츠는 캐롤라인이 생전에 자주 입고 다니던 옷 중 하나였기 때문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차고지에 있는 선반 렉 위에 있는 나일론으로 된 배낭이었는데 그 안에는 슈미들이 착용했을 법한 두꺼운 헤어밴드들과 두개골로 씌워져 있던 보라색 헤어밴드와 동일한 제품이 들어있었습니다. 게다가 수제 권총 소음기까지 들어있었죠. 이반은 이 가방의 정체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겠다고 잡아댔습니다. 그리고 차고의 천장에는 사람이 올라갈 수 있을 법한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사다리를 가져와 그 위로 올라갔으나 텅 비어 있었죠. 그런데 벽에는 수상할이 많지 두꺼운 보온재가 덮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모두 제거하기 시작했고 얼마 뒤 그 안에서는 검은색 비닐봉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곧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총기 부품들이었고 총기 전문가였던 제프는 그 부품들이 22구경 루거 반자동 소총임이 틀림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품은 꽤 부족해 보였고 결국 도끼를 가져와 벽을 뜯어내자 그 안에서 나머지 부품이 마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으로 용의자가 범행에 사용했다던 루거 반자동 소총이 완성될 수 있었죠. 증거들은 모두 분석실에 보내고 이반은 캠벨타운 경찰국으로 보내. 나도 곧 따라갈 테니까 대기하고 있어. 그리고 약 1시간 뒤 빼도 박도 못할 증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지하실 구석에서 발견된 한 보온병이었습니다. 그 보온병 뚜껑 안쪽에는 작은 글씨로 쉬미라고 새겨져 있었죠. 쉬미는 피해자 중 한 명인 사이먼 슈미들이 가족과 지인들에게 불리는 애칭이었습니다. 한편 경찰국 신문실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던 이반은 그 보온병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이건 모두 동생들이 만든 음모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부터 10까지 아는 바가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검찰에선 막대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를 7명의 히치하이커들을 살해한 혐의와 한 건의 경찰 납치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몇 달 뒤 호주를 떠들썩하게 했던 연쇄살인범인 이반 밀랏의 재판이 열렸고 그곳에서도 모든 건 자신을 향한 음모라고 주장했지만 세상은 그의 말을 단 1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7명을 살인한 혐의와 한 건의 경찰 납치 및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결이 되었고 총 7건의 종신형과 한 건의 18년형이 선고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깼어요. 한참 기다렸잖아요. 이러시 언제 오셨어요? 아니, 사실 방금 왔어요. 재활 치료는 잘 되어오고 있나 해서 들러봤죠. 보시다시피 손가락과 손목까지만 간신히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예요. 이제 경찰 인생을 쫓는 것 같아요. 재활이 끝나면 걸을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아니에요? 만약 걷기까지 할 수 있다면 기적이겠죠. 기껏 해봤자 어깨까지 사용하는 게 전부일 걸로 예상된다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솔직히 일반인이라면 죽었을 상황에서도 살아나온 분인데 고작 그것도 못하실까봐요? 고마워요, 렌씨. 이반은 모두 유죄로 평생 감옥 안에서 싸울 거예요. 기분이 어떠세요? 그린 좀 다행이에요. 언뜻 듣기로는 재판 결과가 아예 뒤집어질 수도 있을 거라 들었거든요. 사실 만약에 풀려나면 이징여인 몸 상태로 저 자식을 죽이러 갈 수는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죠. 아무튼 참 다행이네요. 피해자 유가족들에게도 참 좋은 소식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전 사건이 종료돼서 빅토리아로 돌아가볼게요. 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에런 용사님. 종종 놀러와서 인사드릴게요. 좀 쉬도록 하세요. 서호주의 퍼스에 위치한 한 카센터. 실례하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타이어가 거의 다 닳아서요. 교환을 좀 하고 싶은데. 네, 교환하면 되죠. 무슨 문제 있나요? 중고가치 좀 싼 제품은 없나요? 어린아이다 씨가 돈이 부족한가 보군요. 그 나이 땐 없을 수도 있죠. 대학생이에요? 네, 22살이에요. 마침 저희 집 차고에 거의 새 거 같은 타이어가 남았는데 밖에 있는 저 차가 아가씨 차 맞죠? 네. 마침 사이즈도 딱 맞을 것 같네요. 그럼 아가씨 차 타고 저희 집으로 갈까요? 여기서 한 10km 정도만 가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얼른 다녀오죠. 다른 손이 올 수도 있으니까. 살려주세요, 제발요. 미치겠네. 대체 이 자식은 얼마나 여자를 더 따먹어야 정신을 차리는 거야? 빨리 좀 풀어주세요. 그 아저씨가 오면 또 절 덮칠 거란 말이에요. 네? 시끄러워.
한마디만 더 하면 내가 널 죽여버릴지도 모르니까 찍소리도 내지 말고 있으라고. 알았어? 이봐이라, 지난번에 내가 열연을 쳤던 두 번째 에피소드 말이야. 열아인지 모르겠지만 윌리엄 맥도날드 살인범 에피소드 말씀하시는 거죠? 고사 따로 후원해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감사 인사를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전 지금 일하느라 바쁘니까 형사님께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계속해서 연기를 할 수 있도록 시청을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중 AUN319님 75,000원, 연그래브님 20달러, 노진님 7,500원을 따로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사건에 대해서도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봐라, 진짜 인사 안 드릴 거야? 다른 사건 준비 중이란 말이에요. 전 그 사건 해결되면 인사드릴게요.